중 3학년 여러분 14번 학습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배웠던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난 1910년 이후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다스릴 때 무단, 힘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경찰은 어떤 경찰을 이용했습니까? 헌병경찰이죠. 원래 군대 내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 헌병경찰이 긴 칼을 차고 우리 한민족을 힘으로 억압하였다. 총독은요. 우리 조선총독부, 조선을 다스리는 최고 위치에 있는 총독은 당연히 일단 일본인인데 일본인 중에서도 누구만 임명을 했어요? 무관 출신만 임명을 했습니다. 무관이라는 건 힘을 쓰는 사람들,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출신만 조선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었다. 조선의 언론은 어땠습니까? 강압적으로 언론이 통제당했고요. 원래 있었던 한글 신문 잡지 같은 거는 대부분 폐간당했었습니다. 교육은요. 우리 조선인 민족들 교육은 어떻게 받았어요? 고등교육, 좀 높은 수준의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고 초등교육만 주로 받았고 그마저도 다 받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도록 했었죠? 허가제.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으로 무단 통치를 하니까 결국에는 1919년에 우리 민족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죠. 평화적인 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조선에서 전 계층과 전 민족이 참여했던 운동이었고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무력으로 탄압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전계층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서 전국에서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7,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엄청난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죠. 자, 이 3.1운동을 한번 본 일본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이 조선인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네를 전부 다 힘으로 누르니까 오히려 이 조선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3.1운동 같은 전민족적인 운동을 일으키잖아. 우리 이번에는 조선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3.1운동 이후에는 일제히 통치정책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학습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로는 60쪽에서 62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연도죠. 조선 총독으로 취임했던 사이코 마코토의 취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이코 마코토고요. 자, 총독은 원래 무관만 임명했는데 문무 어느 쪽이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개정해서 관리나 교사 같은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긴 검을 차던 거를 폐지한다. 그리고요, 조선인의 행복, 조선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해서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해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조선인이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 총독 우리 조선을 정말 잘 다스려 줄 건가 봐 싶죠. 자, 왜 이렇게 통치 방식을 변화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을까요? 오른쪽 빈칸에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3.1운동 이후 일본은요, 일본 제국주의는 무단 통치, 힘으로 통치하는 게 오히려 한국인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적어주세요.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가 오히려 한국인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사이코가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조선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통치를 했는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로 내려오셔서 정치 부분의 문화통치의 본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화통치라는 거는요, 1910년대의 무단 통치랑 비교를 해서 일본이 내세운 말이에요. 1910년에는 힘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 우리 1920년대에는 더 이상 힘으로 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통치할 거야 라는 문화 통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1920년대 통치를 문화 통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일본이 어떻게 선전했는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헌병경찰제, 우리 이제 헌병경찰제 안 할게. 그냥 보통경찰제로 바꿀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칸에 보통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경찰제, 그러면 원래 있던 헌병경찰에 비해서 조금
조금 덜 강압적인가? 덜 억압적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실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경찰 기관과 경찰의 수를 오히려 크게 늘렸어요. 한번 이 어떻게 크게 늘렸는지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기관 3배 이상 늘었고요. 경찰 인원도 3배 이상, 경찰 비용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헌병경찰을 이름만 보통 경찰로 바꿔놓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힘을 더욱더 키웠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빈칸에 치안유지법 써주시면 됩니다. 치안유지법. 자, 이 치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킨다라는 건데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사실 치안을 유지한다라는 게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쉬워요. 막 지나가는데 너 욕했어? 너 우리 공공질서 위반했다. 이 치안유지법 위반이다. 잡혀갈 수 있고요. 너 일본 사람한테 뭐 일본 통치를 욕했어? 너도 치안유지법 위반이야. 이렇게 잡아가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매년마다 이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2,000명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잡아 넣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셔서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이제는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일본이 이야기를 했어요. 빈칸에 문관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관. 문관은 무관에 비해서 무관은 힘쓰는 애들이죠. 문관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서랑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문관이라고 하는데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될 수 있다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죠. 실제로는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쵸? 실제로는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빈칸에 또 문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 학습지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선 총독의 출신 이력 학습지 뒷장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는 당연히 육군대장 그래 임명됐어요. 자, 근데 얘네가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1920년대부터는요. 사이코 마코토를 시작으로 계속 해군대장, 육군대장 여전히 계속해서 무관 힘쓰는 대장, 군인 대장 출신만 조선의 총독으로 계속 임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3번에 한글 어떤 언론을 허용했을까요? 한글로 만든 신문과 잡지, 조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글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다시 발간이 시작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대신에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검열을 미리 봐서 검열을 통해서 불리한 내용은 삭제시켜버립니다. 빈칸에 검열을 통해 삭제하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발행됐던 신문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게 신문인데 원래 신문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왜 빈칸이 있죠? 이게 바로 삭제당한 기사의 공간이겠죠. 자, 원래 우리 신문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해서 기사 원본을 써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주면 일본이 미리 검열을 해보고 뭐야?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억압한다라는 기사가 있어? 삭제해. 조선 사람들이 뭐 민족운동한다는 기사가 있어? 삭제해. 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신문이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요. 동그라미 4번 빈칸에는 한국인의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다라고 선전했다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빈칸에 교육. 자,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래요. 교육 기회 확대한 거 맞아요. 학교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등교육, 좀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조선인들에게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빈칸에 제한됨 써주시면 됩니다. 제한됨. 자, 이것도 실제 팩트, 수치로 한번 봐야겠죠. 자, 한국인 1명이 학교 다닐 때 조선에서 일본인은 6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21명이 중학교를 다니고 특히 중등 여학교는 한국 여학생이 1명이 다닐 때 107명이 다닌다. 자, 이런 비교 수치는요. 한국 조선에 있는 소녀들은 학교를 좀 더 많이 못 다녔다라는 것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좀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 한국인 1명이 학교 다닐 때 일본이 109명이 학교 다녔다. 아직도 너무나 많이 수치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요, 조선을 다스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한테 그 조선 선조들의 무능과 악행을 치워내고 그것을 과장하여 가르쳐라. 지금 보는 건 여러분 학습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을 멸시하고 조선인 청년들이 실망과 허무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일본의 위대한 인물, 문화를 소개하면 그 효과가 지대하여 조선인을 거의 반일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한테 조선의 역사를 가르칠 때는 안 좋은 것만 더 과장해서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은 엄청 좋은 사람들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다. 자, 이런 교육은요 정말 악질적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 얘네 정말 똑똑해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선인들을 교육시켜서 조선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말 우리 조선보다 저 좋은 일본이 우리 조선을 다스려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교묘하게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학습지로 돌아오셔서요. 정치 밑에 표의 경제 부분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 표 밑에 화살표하고 이거 있네요. 자, 이른바 이들이 말하는 문화 통치라는 거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가혹한 식민 정치를 숨기려는 기만적인 통치이며 그 와중에 일본은 친일 세력을 육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오히려 힘으로 눌러서 우리 민족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교묘하게 친일 세력을 육성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안정시켜서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민족 분열 정책에 불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 빈칸에 민족 분열 정책 써주시면 됩니다. 민족 분열 정책. 자, 그러면 사이코마코토가 얘기했던 것 중에 치유사 말고 하나 더 볼게요. 학습지에는 없는 건데 사이토는요. 자, 조선에 있는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과 종교가 조선에서도 조금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침투해서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해라. 그리고 친일적, 좀 일본한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선 민간 유지들, 부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도움을, 원조를 제공해서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조선 청년을 친일분자로 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1910년대에 했던 통치랑은 다르죠.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그냥 억압하고 다 힘으로 무단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조선에서도 좀 높은 신분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오히려 좀 더 잘 대해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친일분자로 양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일본한테 적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일본이 다스리는 거 오히려 더 좋은데? 이런 느낌을 들게 하게끔 친일분자를 키워나갔다. 자, 그럼 이제 정치 부분을 넘어서 경제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빈칸에요. 산미증식계획 써주시면 됩니다. 산미증식계획. 빈칸에 1920년 산미증식계획. 자, 이 산미증식계획의 배경은 무엇이냐? 자, 일본은 당시 공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업이 발전한다라는 거는 공장이 많이 세워진다는 거고요. 일본에 있는 땅들 중에 논밭 같은 거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막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뭡니까? 자꾸 공장만 세워지고 밭을 없애니까 일본의 식량이 부족해져서 일본의 쌀값이 폭등, 즉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본 입장에서 우리 조선 식민지 이러려고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보충하려고 하였다. 그냥 가져가긴 좀 뭐하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주고 그 증가한 양만 일본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원래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그럼 조선의 쌀 생산량을 본인들이 어떻게 증가시켜줄 건데요? 조선에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품종을 바꿔라. 너네 쌀 품종 이걸로 더 좋으니까 이걸로 바꿔라. 수리시설은 물을 대주는 시설인데 너네 저수지 좀 더 만들고 이 너네 밭에 물 끌어오는 시설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 그리고 너네 땅도 밭 말고 좀 더 생산력이 좋은 논으로 많이 바꾸자. 그리고 비료도, 뿌리는 비료도 많이 사용하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래 산미증식 계획은요. 이게 원래 조선이 요만큼 쌀을 생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쌀 생산량을 요만큼 늘릴 거야. 그럼 일본이 가져가는 건 뭐예요? 이 늘린 만큼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요. 조선 쌀 생산량이 원래 이만큼이었으면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증가시킨 양은 한 요만큼 됐어요.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증가한 만큼만 원래 가져가야 되니까 요만큼만 가져가야 맞죠? 근데 일본은 자신들이 원래 가져가려고 계획했던 이만큼을 그냥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원래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양을 다 가져가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원래 먹는 쌀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결과로 한번 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간 쌀이 많았다. 자,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증가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일본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간 쌀이 더 많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천항이랑 군산항에 쌓아놓은 쌀들이에요. 이 쌀들을 전부 배에 실어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겁니다. 물론 공짜로 가져간 건 아니고 돈은 좀 지불을 하기는 했지만 엄청 싼 값에 헐값에 이 쌀을 대량적으로 수입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면 당연히 조선에서 있는 농민들,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쌀을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의 식량 사정은 악화가 됩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의 쌀 생산량은 눈꽃만큼씩 늘어나고 있죠. 근데 수출량, 조선이 쌀을 수출하는 양은 팍팍팍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내 쌀 소비량은 팍팍팍 줄어들고 있는 거 표로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니까 조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생산한 쌀은 일본에 수출하고 만주에서 다시 값싼 조나 콩 같은 거 수입해서 쌀밥 못 먹고 콩밥, 조밥 같은 거 먹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웃긴 게 품종 개량하고 수리시설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는 돈, 필요한 돈을 자신들이 내준 게 아니라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야, 너네 품종 바꿔. 대신에 돈은 네가 내. 너네 수리시설도 바꿔. 대신 돈도 네가 내. 자, 이렇게 하니까 조선 농민들은요. 쌀을 수출하는 양이 늘어도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진 조선 농민들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자작농은 줄어들고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늘어갔다. 그리고 더 힘든 농민들은 조선 땅을 떠나서 저 위에 있는 만주나 연해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빈칸에 자작농, 소작농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작농은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의 땅에 직접 농사짓는 농민을 이야기하고 소작농은요, 토지를 땅 주인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표로 한번 볼게요. 우리 조선의 농가 구성 변화를 보면 산미증식 계획이 시작된 1920년부터 소작농은 자꾸 늘어나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원래도 적었지만 더 적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령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910년대에는 회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세울 수 있는 허가제였죠. 근데 1920년대 우리 문화 통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뒤로는 신고제로 바꿉니다. 표 빈칸에 신고제. 자, 이제 그래 우리 문화적으로 다스릴 거니까 너네 우리 허락 안 받아도 돼. 조선에서 회사 세우고 싶으면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 세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갑자기 막 마음 좋은 듯이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미 1920년대 오면요. 우리 조선인들은 자본이 거의 없고 일본은 완전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 급성장해가지고 일본인의 자본은 엄청 큰 상태에서 회사의 신고제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업 설립이 증가하긴 했지만 돈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조선 내 본점을 둔 회사들의 자본금 비교표인데요. 조선인 소유의 회사 자본이 엄청 적은 반면에 일본인 자본은 원래도 많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자본이 많은 회사는 정말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유리한 상황인 걸 알고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본이 이야기하는 1920년대 문화 통치였습니다. 말로는 문화 통치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더 어떻게 보면 더 공포스럽게 우리 민족을 통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